나 당신과 결혼해야겠소. 나의 부인이 되어 주시오. 우리 말고 저 똥똥한 과부와 결혼한다고? 혼례 날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굵은 초롱이 걸리고 풍악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신랑 이도윤이 사모관대를 갖추고 대청마루 앞에 섰습니다. 그 앞으로 가마 한 채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수군거렸지요. 정승집 마님 얼굴 좀 봐볼까.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신부가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석 달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던 사내. 춘향이 같은 미인 셋이 줄을 섰건만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내. 이 사내와 함께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울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야담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한양 동쪽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뜯겨 나가 비만 오면 방 안에 물이 새었고요. 담장이랄 것도 없는 돌무더기가 겨우 집을 두르고 있었지요. 그 집에 사는 이는 이도윤이라는 26 젊은 선비였습니다. 한때는 이름난 양반 가문이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신 뒤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요. 그래도 도윤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닳고 다른 붓을 꺼내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먹이 떨어지면 숯을 갈아 먹물을 만들었고 종이가 없으면 마당 흙바닥에 글자를 새겼지요. 손끝은 늘 시꺼멓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도윤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집안은 이미 망했는디 아직도 글을 읽고 앉았어. 뒷배도 없는 놈이 과거를 본들 무슨 소용이여. 그런 말들이 바람결에 실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었지요. 그해 봄 보릿고개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장터를 지나가는데 길가에 어린 남매가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지요. 여자아이는 동생을 꼭 끌어안은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남자아이는 눈아픔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품을 뒤적이더니 헝겊에 쌓인 보리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자기가 먹을 전부였지요. 도윤은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남매의 손에 하나씩 쥐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체하면 안 되느니라. 여자아이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그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고는 빈 배를 움켜쥔 채 발기를 돌렸지요. 그날 저녁 도윤은 물 한 사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텅 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도윤의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게 이도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굶으면서도 남을 먹이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 하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법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아침부터 마당에 앉아 흙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는데 골목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앞에 비단 옷을 입은 관리 하나가 말에서 내렸지요. 그 뒤로 짐을 잔뜩 실은 소달구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일어서는데 관리가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더니 도윤 앞에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이도윤 선비 되시오? 그렇습니다만 경기도 광주에 계시던 이만석 대감을 아시오? 이만석 대감.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도윤에게는 종조부 되시는 분이었지요.
어릴 적 명절에 한두 번 뵌 기억이 아스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시고 수염이 하얗던 어른. 하지만 가세가 기운 뒤로는 오랜 세월 소식이 끊겼던 분이었어요. 알고는 있사오나 오래전에 연이 끊겼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만석 대감께서 지난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비록 오래 뵙지 못했으나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마음 한쪽이 먹먹해졌지요. 그런데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께서 슬하의 자녀를 두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관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재산과 가문의 벼슬을 조카의 아들 이도윤에게 물려준다. 도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감의 저택, 논밭 300마지기, 그리고 종산품 벼슬까지 모두 선비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도윤의 낡은 도포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골목에 서 있던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도윤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두루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매일 아침 흙바닥에 글자를 쓰던 이 손으로 대감의 벼슬을 받게 되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관리가 헛기침을 하더니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사옵니다. 도윤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조건이라 하면 대감의 유언에 따르면 석 달 안에 반드시 혼인을 올려야 재산과 벼슬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석 달 안에 혼인을 올리지 못하면 모든 것은 관아에 귀속됩니다. 석 달. 고작 석 달이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이름도 없는 선비에게 누가 딸을 내어주겠습니까? 아무리 대감 자리가 따라온다 한들 혼인이란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 것을요. 도윤은 두루마리를 말없이 접었습니다. 기쁨과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하늘이 내려준 벼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벼슬을 붙잡으려면 석 달 안에 한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지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방 안에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흙바닥의 글자 위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도윤아, 사람을 볼 때는 얼굴을 보지 말고 손을 보아라. 그 사람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어주었는지를 보아라. 그 말씀이 밤바람을 타고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석 달. 그 석 달이 이도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식이 한양장 안에 퍼지는 데는 채 사흘도 걸리지 않았어요. 망한 양반이 하루아침에 대감이 되었다. 재산이 300마지기에 종산품 벼슬까지 딸려 있다. 거기에 석 달 안에 혼인할 신부를 구한다. 이 세 가지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자 한양은 물론이고 경기도 일대의 중매쟁이들이 귀가 번쩍 뒤집어졌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인 이가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40년간 중매를 서온 복매 할멈이었지요. 복매 할멈은 허리가 살짝 굽고 키가 작았지만 눈매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사람 한번 훑어보면 그 속내까지 꿰뚫어 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긴 담뱃대를 짚고 도윤의 초가집 앞에 나타난 복매 할멈은 대뜸 이렇게 말했지요. 네가 도윤이냐? 네, 애미 김씨 부인하고 내가 어릴 적 벗이었다.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를 아시오? 복매 할멈은 담뱃대를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다마다 내 애미가 시집 올 때 내가 중매를 섰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는디. 할멈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다가
이내 본래의 날카로운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왔다. 내가 너한테 혼처를 구해줄란다. 석 달이면 넉넉하니 내한테 맡겨라. 도윤은 할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벗이라는 말에 마음이 놓이는 한편, 한 가지 걱정이 앞섰지요. 할머니, 저는 벼슬이나 재산 때문에 오는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복매 할멈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뭘 보고 고르겠다는 거요? 도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면 됩니다. 복매 할멈은 한참을 도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담뱃대를 다시 집어들며 코웃음을 쳤지요. 이 녀석 봐라. 제 애미를 닮아가지고. 하지만 할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도윤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복매 할멈과 도윤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매 할멈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 민좌수였지요. 민좌수에게는 채란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고을 제일의 미인이라 소문이 자자한 처녀. 민좌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입꼬리를 실긋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300마지기의 종산품 벼슬이라. 우리 채란이를 보내면 저놈이 마다하겠냐. 민좌수의 눈 속에 탐욕의 불빛이 일렁거렸습니다. 그 불빛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과연 도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복매 할멈이 도윤을 찾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시각, 할멈이 담뱃대를 짚고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도윤아, 나와 봐라. 도윤이 마당으로 나서자 할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처자를 찾았다. 오늘 한번 보러 가자. 도윤은 세수를 하고 낡은 도포를 갈아입은 뒤 할멈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한양거리에는 물장수가 지게를 지고 지나가고 떡장수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할멈이 앞서 걸으며 도윤에게 설명했습니다. 남산 아래 박진사 댁 셋째 딸이여. 나이 19, 얼굴이 보름달 같고 가야금을 잘 탄다더라. 집안도 반듯하고 살림도 넉넉하니 더할 나위가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박진사 댁은 기와지붕이 반듯한 꽤 넓은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자 하이니 나와 공손히 안으로 안내했지요. 사랑채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는 동안 안쪽에서 발소리가 사뿐사뿐 들려왔습니다. 박진사의 셋째 딸 옥선이가 나타났지요. 과연 소문대로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고 코가 오똑하며 입술이 앵두처럼 발그레했지요. 복매 할멈이 도윤의 팔꿈치를 슬쩍 찔렀습니다. 어떠냐? 괜찮지? 도윤은 대답 대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옥선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어린 하녀가 차를 가져오다가 문턱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몇 방울 바닥에 쏟아졌지요. 하녀가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숙이는데 옥선이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니 쓸모가 있기나 한 거냐. 하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요. 방 안에 찬바람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옥선은 도윤이 보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는지 얼른 얼굴을 고치고 살며시 웃어 보였지만 도윤의 눈빛은 이미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복매 할멈이 물었지요. 어째 마음에 안 드냐? 저리 고운 얼굴이 없을 텐디. 도윤은 한참을 걷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굴은 고우나 손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을 저리 대하는 이가 남편에게라고 따뜻하겠습니까? 복매 할멈이 담뱃대를 빨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까다로운 놈이네. 하지만 할멈은 도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요. 첫 번째 미인 옥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복매 할멈이 두 번째 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양 서쪽 정판관댁의 둘째 딸 소은이었지요. 소은은 옥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말이 많고 쾌활하며 웃음소리가 맑았어요. 복매 할멈이 넌지시 귀띔했지요. 이번 처자는 성격이 좋아. 어디 가나 인기가 있다더라. 도윤은 소은과 함께 정판관댁 정원을 걸었습니다. 연못가에 버드잎이 바람에 하늘거리고 어디선가 꾀꼬리가 울고 있었지요. 소은은 연신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북촌 김 대감댁 며느리가 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가 쫓겨났다지 뭐예요. 아이고, 그 집 사정이 보통이 아니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소은의 이야기는 점점 다른 집안 이야기로 번져갔지요. 동대문 박최 서방은 첩을 2명이나 들였대요. 그 부인이 불쌍해서 어쩌나. 아, 그리고요. 장터 옆 주막집 과부 있잖아요.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웃고 다닌대요. 참, 염치도 없지. 소은은 남의 흉을 마치 재미난 이야기를 풀듯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연못 위에 떠있는 버드립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는 도윤을 보고 소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말이 재미없나요? 도윤이 고개를 돌려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어요. 아닙니다. 다만 도윤은 그 뒤에 말을 삼켰습니다. 돌아오는 길 할멈이 또 물었지요. 이번엔 어떠냐? 밝고 활달한 처자 아니더냐? 도윤이 나직이 답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입에 올려 웃는 사람은 제 아픔도 가벼이 여길 겁니다. 복매 할멈이 담뱃대를 멈추고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야, 이 녀석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석 달이 얼만디 이래 까다롭게 굴거요? 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맺으면 풀 수 없는 것이 혼인입니다. 서두르다 잘못 맺으면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집니다. 할멈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다그치지는 않았지요. 두 번째 미인 소은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석 달의 시한 중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복매 할멈의 이마에 주름이 하나 더 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할멈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민좌수였습니다. 민좌수는 한 달을 기다렸지요. 다른 중매가 다 실패하게 기다린 겁니다. 그래야 자기 딸 채란이가 더욱 빛나 보일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좌수가 비단 두루마기에 기름진 상투를 매만지며 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뒤에는 하인 셋이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따라왔지요. 민좌수는 도윤을 보자마자 너털웃음을 지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허허, 이 사람, 이도윤 대감, 소문은 익히 들었소이다. 도윤은 예를 갖추어 민좌수를 맞았습니다. 민좌수가 사랑채에 앉으며 여유롭게 부채를 폈지요. 내 딸 채란이를 한번 만나보시오. 한양에서 이보다 더 고운 처자는 없을게요. 민좌수의 말투는 위험 있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미끈미끈했습니다. 마치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운데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지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혼처를 구하는 중이니 만나보는 것이 예의라 여긴 것이지요. 이틀 뒤 민좌수 댁에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민좌수의 집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큰 기와집이었어요. 대문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붉은 치 번쩍거리는 소슬대문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마당에는 값비싼 괴석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지요. 그 집의 안쪽에서 채란이 나왔습니다. 순간 복매 할멈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란은 진짜로 절세 미인이었거든요. 흰 피부에 가는 눈매, 갸름한 턱선, 비단 저고리가 햇빛에 고왔지요. 걸음걸이마저 물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복매 할멈이 도윤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지요. 야, 이번엔 진짜다. 이 처자 놓치면 다시는 없어. 채라는 도윤 앞에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투가 곱고 웃는 모습이 단아했으며 눈을 살짝 내리까는 모양이 그림 속 선녀 같았지요. 옥선이나 소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윤도 잠시 눈길이 멈추었어요. 그 정도로 채라는 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마당 저편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민좌수 댁의 어린 하인이 마당을 쓸다가 괴석 하나를 건드려 쓰러뜨린 것이지요. 쿵 하는 소리에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좌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지요. 하지만 민좌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채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부채를 접으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런 것쯤이야.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채란이 부채를 접으며 하인 쪽을 힐끗 본 그 눈빛.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찰나처럼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리고 그 눈이 다시 도윤에게 향했을 때는 이미 부드러운 미소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등줄기를 서늘한 기운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을 바꾸는데 숨 한 번 쉴 틈도 걸리지 않는다. 돌아오는 길, 복매 할멈은 신이 나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이번엔 됐지. 응, 됐다 그치. 도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둑해진 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한참 뒤에야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응. 웃는 얼굴 뒤에 다른 얼굴을 숨긴 사람은 함께 살면 어느 날 진짜 얼굴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복매 할멈의 발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야, 이도윤. 할멈이 담뱃대로 땅을 탁 찍었습니다. 이 땅에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기는 한 거요. 도윤은 할멈에게 미안한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거짓된 사람에게 제 남은 인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복매 할멈은 한참을 부르르 떨다가 담뱃대를 짚고 돌아섰지요. 좋다, 내가 한 번만 더 찾아볼란다. 딱 한 번만. 할멈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세 번째 미인마저 거절당한 그날 밤. 도윤은 텅 빈 방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시한은 2달. 3번의 만남, 3번의 거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저 선비 눈이 너무 높아. 미인을 셋이나 마다하다니 미친 거 아니요? 결국 3달 못 채우고 벼슬도 날리겠네. 그 소문은 민좌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민좌수는 딸이 거절당한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부채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지요. 그 얼굴에 너털웃음은 간데없고 눈 속에 차가운 빛이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민좌수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도윤, 이 녀석. 두고 보자.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뱀처럼 스르르 기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좌수의 서재에서 촛불이 꺼진 것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였지요. 그 촛불 아래서 어떤 계략이 꾸며졌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자기를 향해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이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내일도 어김없이
흙바닥에 글자를 쓸 생각뿐이었지요. 과연 도윤에게 남은 2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도윤의 마음을 움직일 단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복매 할멈이 3번째 중매마저 실패하고 돌아간 뒤 도윤은 며칠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붓을 들어도 한 획도 나아가지 않았지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만 느릿느릿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3달 중 벌써 1달 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은 시한은 고작 1달 반. 이대로 가면 벼슬도 재산도 모두 물거품이 될 판이었지요. 하지만 도윤은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 번 맺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혼인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쌀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장터로 나섰지요. 5월의 햇살이 제법 따가웠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떡장수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옹기장수가 항아리를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요. 옹기 사시오. 질 좋은 옹기 사시오.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가 뒤섞이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었습니다. 도윤은 좁은 골목을 지나 쌀가게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좁은 처마 밑에 대여섯 살쯤 된 아이가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 비라뉴. 분명 해가 쨍쨍하던 장터였는데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가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장터 사람들이 저마다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아이만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어요. 옷은 흠뻑 젖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도윤이 발걸음을 그 아이 쪽으로 옮기려는 순간 누군가 도윤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둥글고 넉넉한 체구의 한 여인이었어요. 무명 치마 저고리의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맨 투박한 차림이었지요. 그 여인은 아이 앞에 쪼그려 앉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겉저고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비가 여인의 등을 적시기 시작했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을게. 여인의 목소리는 느릿느릿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소미불을 덮어주는 듯 따뜻한 목소리였지요. 여인은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콩떡 서너 개가 들어 있었어요. 여인이 떡을 하나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천천히, 천천히. 아이가 떡을 받아들고 와그작 먹기 시작했지요. 여인은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겨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볼이 둥글고 눈웃음이 깊은 얼굴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는 얼굴에서 이상한 빛이 났지요. 비를 맞으면서도 환하게 웃는 그 얼굴에서 따뜻한 무엇인가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빗줄기가 도윤의 어깨 위로도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느끼지 못했지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손가락으로 톡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이 느낌이 뭘까? 도윤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장터에 다시 햇살이 쏟아지고 무릉덩이마다 빛이 반짝거렸지요.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장터 이곳저곳을 돌며 아이의 부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여인이 지나가는 곳마다 장터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지요. 순덕이 아니여, 오늘도 장에 왔구먼. 순덕아, 이 콩나물 좀 가져가. 어제 내가 갖다 준 약 덕에 우리 어머니가 좀 나으셨어. 순덕. 그 여인의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가만히 굴려보았지요. 순덕. 이름마저 투박하고 소박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니 순덕의 사정이 조금씩 들려왔어요.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하다고도 했고, 그러면서도 마을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돌본다고도 했지요. 저 몸이 뚱뚱해서 그렇지 마음은 이 장터에서 제일 곱다니까. 생선장수 안하게 그 한마디가 도윤의 귀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도윤은 쌀을 사는 것도 잊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어머니의 말씀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얼굴을 보지 말고 손을 보아라. 그 사람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어주었는지를 보아라. 순덕은 겉저고리를 내어주었고 품에 있던 떡을 내어주었고 비를 맞는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도윤의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도윤은 복매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멈은 마당에서 담뱃대를 물고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지요. 도윤을 보자 눈을 흘겼습니다. 뭐여, 또 중매해 달라고 온 거요? 해 3번이나 까였으면 됐지. 도윤이 할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멈이 깜짝 놀라 담뱃대를 놓쳤지요. 야, 이게 무슨 짓이여? 할머니, 제가 사람을 찾았습니다. 할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 누구? 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할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파는 순덕이라는 과부입니다. 복매 할멈의 입이 한 뼘은 벌어졌지요. 뭐라고? 순덕이. 그 뚱뚱한 과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이 벌떡 일어나 담뱃대로 땅을 찍었습니다. 미쳤냐? 춘향이 같은 미인을 셋이나 마다해 놓고 과부를 데려가겠다고. 그것도 뚱뚱한 과부를. 내가 대감이 되면 온 세상이 비웃을 거요.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얼굴이 고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고운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순덕이라는 사람은 비를 맞으면서도 모르는 아이에게 저고리를 벗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복매 할멈은 입을 벌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할멈의 흰 수건 자락이 펄럭였지요. 한참 뒤 할멈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 과부요? 네. 후회 안 하겠어. 안 합니다. 할멈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주저앉아 담뱃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 애미도 참 별난 여자였는디. 아들도 똑같구먼. 할멈의 눈가가 또 한 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닦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가 중매를 서줄란다. 다만 쉽지는 않을 거요. 과부한테 혼인을 청하면 세상이 가만 안 있거든. 도윤은 고개를 숙여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도윤은 마당에 서서 그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가슴 속에 따뜻한 무엇인가가 고요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윤이 순덕에게 마음을 정했다는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민좌수의 귀에 닿았을 때 민좌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 뚱보 과부를 택했다고? 내 딸 채란이를 두고. 민좌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부채가 두 쪽으로 꺾여 나갔지요. 좋다. 이도윤, 좋아. 민좌수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모욕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그 말 끝에 서린 도끼가 촛불마저 파르르 떨게 만들었지요. 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정이 가장 무서운 폭풍을 불러올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도윤과 순덕의 혼인은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민좌수가 꾸미는 그 무서운 계략은 대체 무엇일까요? 복매 할머니 순덕을 찾아간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장터 한쪽 작은 떡 좌판 앞에서 콩떡을 빚고 있었지요. 넉넉한 두 손으로 반죽을 동글동글 굴리는 그 모습이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떡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 것 같았습니다. 복매 할멈이 좌판 앞에 턱 앉으며 말했지요. 순덕아.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웃음이 번졌지요. 아이고, 복매 할머니. 오랜만이시네요. 떡 하나 드실라요? 할멈은 떡을 받아 들고 우물우물 씹다가 느닷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너한테 혼처가 들어왔다. 순덕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반죽을 쥔 채 눈을 깜빡였지요. 네, 혼처요? 누가요? 저한테요.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윤이라고 이만석 대감의 벼슬을 물려받은 젊은 양반이요. 순덕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놀리시는 거지요? 과부한테, 그것도 저처럼 생긴 사람한테 대감이 혼인을 청할 리가요. 순덕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손에 쥔 반죽이 조금 찌그러졌지요. 복매 할멈이 담뱃대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40년을 중매를 서왔는디 거짓말로 이 늙은이가 여기까지 왔겠냐. 그 사람이 직접 내 이름을 말했어. 장터에서 비 맞는 아이한테 저고리를 벗어준 그 순덕이라고. 순덕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고개를 푹 숙였지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과부에다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이렇게. 순덕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복매 할멈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야, 이 바보야.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온 게 아니여. 내 마음을 보고 온 거요. 순덕의 어깨가 잠시 떨렸습니다. 한참 뒤 순덕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혼례는 석 달 시한이 끝나기 보름 전에 치러졌습니다. 크고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어요. 도윤의 작은 집 마당에 붉은 초록 몇 개를 걸고 떡과 술을 차린 소박한 잔치였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복매 할멈이 있었고 장터 사람들이 모여 순덕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도윤은 사모관대를 갖추고 대청 앞에 섰고 순덕은 붉은 연지를 찍고 가마에서 내렸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본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고 순덕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요. 복매 할멈은 담뱃대를 물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 애미가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디. 그 말에 도윤의 눈도 잠시 붉어졌지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혼인 뒤의 나날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순덕은 살림을 맡자마자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허름했던 초가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마당에는 채소밭이 생겼으며 부엌에서는 매일 아침 구수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순덕은 아침마다 도윤이 일어나기 전에 밥상을 차려놓았고 도윤이 글을 읽는 동안에는 소리 없이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지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그런 사이였지요. 도윤은 벼슬길에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려받은 종산품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니 주변의 평판이 조금씩 올라갔지요. 순덕의 내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도윤이 지쳐 있으면 순덕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도윤의 손을 닦아 주었고 걱정이 있을 때면 옆에 앉아 조용히 들어주었지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순덕이 가끔씩 건네는 이 한마디가 도윤에게는 천 양보다 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요. 저 과부가 살림을 잘하긴 하네. 대감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작은 인정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생각했지요. 이대로만 살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민좌수는 그 몇 달 동안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지요. 딸 채란이 거절당한 그 모욕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좌수에게는 한양에 줄이 닿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돈으로 맺은 더러운 인맥이었지요. 그 줄을 하나하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관아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상관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 대감, 자네에게 고발장이 들어왔네.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고발장이라 하시면 상관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관아의 곡식을 빼돌려 사사로이 챙겼다. 도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톨의 곡식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에는 증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지요. 알고 보니 민좌수가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이었지만 도윤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장터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전 남편을 독살했대. 그래서 과부가 된 거래. 살인한 여자를 대감이 데려간 거야. 흉흉한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갔지요.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순덕의 전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고 순덕은 마지막까지 간호를 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소문이란 것이 한 번 퍼지면 진실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요. 장터에서 순덕에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여자 옆에 가지 말어. 살인한 년이래. 순덕이 장터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이들까지 돌멩이를 던졌지요. 순덕은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어깨가 들썩거리는데도 소리를 죽이는 것은 도윤이 걱정할까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윤에게 벼슬을 빼앗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거짓 고발이 관아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도윤은 하루아침에 벼슬을 잃었습니다. 관복을 벗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요. 복매 할멈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민좌수가 사람을 보내 할멈을 협박한 것이지요. 이도윤 편에 서면 내 중매업은 끝이다. 할멈은 이를 악물었지만 평생을 바친 중매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이 도윤의 집을 찾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지요. 할멈은 도윤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나는 이만 물러나야겠다. 도윤은 할멈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자 할멈은 입술을 꽉 깨물고 담뱃대를 짚은 채 비틀비틀 돌아섰지요. 골목을 나서는 할멈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벼슬도 잃었고 사람들도 떠나갔고 할멈마저 떠났지요. 어둠 속에서 도윤의 두 손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이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윤 앞에 미음을 놓고 옆에 앉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처마 끝에서 흐느끼고 있었지요.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음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도윤이 미음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이 달그락거렸지요. 순덕이 자기 두 손으로 도윤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지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그 눈물을 닦아 주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닦아주는 것보다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라는 걸 순덕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밤도 아침은 오는 법이지요. 도윤은 아직 그 아침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는 법이라는 것을요. 과연 이 절망의 끝에서 도윤과 순덕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벼슬을 잃고 사람을 잃고 이름마저 더럽혀진 뒤 도윤의 나날은 고요한 지옥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요. 대문 앞을 지나던 이웃도 고개를 돌렸고 길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한때 도윤에게 고개를 숙이던 관리들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도윤은 다시 예전의 가난한 선비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못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누명은 쓰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매일 빈 방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붓도 들지 않았고 글도 읽지 않았지요. 세상이 통째로 자기를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달랐습니다. 순덕은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었을 겁니다. 도윤이 모르는 곳에서 분명 울었겠지요. 하지만 도윤 앞에서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고 매일 저녁 따뜻한 물을 데워 도윤의 발을 씻겨 주었지요. 그러면서 순덕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글을 읽을 줄 몰랐지요. 벼슬아치의 세계도 몰랐고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장터에서 10수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 있었지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심인지 눈빛 하나, 목소리 떨림 하나로 읽어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손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장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등을 돌린 장터였지요. 순덕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개의치 않았어요. 떡 좌판 아나, 생선장수 할머니, 옹기장수 영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물었지요. 혹시 우리 서방님 일에 대해 무슨 얘기 들은 것 없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오랫동안 돌봐왔던 사람들은 달랐지요. 장터 아낙 하나가 순덕의 손을 잡고 주위를 살피더니 귓속말을 했습니다. 민좌순의 하인들이 술자리에서 떠들더라. 대감님이 곡식 빼돌렸다고 증언 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열냥 받고 한 거래. 순덕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민좌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래. 순덕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절을 하고 돌아섰지요. 그날부터 순덕은 민좌수 댁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담장 너머로 하인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순덕이 찾는 것은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며칠을 살핀 끝에 순덕은 한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민좌수의 딸 채란이 매일 오후 안채에서 차를 마신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하인들이 안채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순덕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채란이라는 여자를 순덕은 본 적이 있었지요. 장터에서 스치듯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채란이 하인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자존심이 높고 감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 남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면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려 하는 사람. 순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겼다고 느끼면 입이 가벼워진다는 걸. 순덕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오후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순덕이 민좌수 댁 대문 앞에 섰지요. 투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의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맨 순덕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순덕을 위아래로 훑더니 미간을 찌푸렸지요. 뭐 하는 사람이요? 이도윤 대감의 아내 순덕이라 합니다. 채란 아씨를 뵙고 싶습니다.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지요. 순덕은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순덕의 치마 자락이 펄럭였지요. 잠시 뒤 안에서 하인이 나와 순덕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채 마루에 채란이 앉아 있었지요. 비단 저고리에 은비녀를 꽂고 부채를 든 채 순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눈이 재빠르게 주위를 훑었어요. 안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하인 둘, 처마 밑에서 마루를 닦고 있는 하인 하나, 다 듣고 있을 거리였지요. 순덕은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채란이 부채를 접으며 코웃음을 쳤지요. 이게 누구야? 뚱보 과부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란 아씨, 제가 죄인입니다. 저 같은 천한 것이 분수에 맞지 않게 대감님께 붙었으니 대감님이 이 꼴을 당하신 겁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이 못난 과부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서방님에 대한 모함만 거두어 주십시오. 순덕이 다시 한번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채란의 눈에 승리감이 번졌지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덕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채란이 부채로 마루를 탁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그래, 이제야 분수를 알았냐? 채란의 목소리가 안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니년이 분수에 안 맞게 붙으니까 이 대감이 그 꼴을 당하지. 채란이 마루 끝으로 성큼 다가왔지요. 우리 부녀가 우습더냐? 아버지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디 니 같은 뚱보 과부한테 체면을 구겼으니. 채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란의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왔지요. 아버지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았냐? 니년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알기나 해. 그 순간 빨래를 널던 하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마루를 닦던 하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3명의 하인 모두 채란의 말을 또렷이 듣고 있었습니다. 채란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인 따위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채란이 부채를 들어 순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꺼져.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순덕은 돌아섰지요. 대문을 나서는 순덕의 등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고 치마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대문을 나서서 골목을 돌아 민좌수 댁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순덕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었지요. 눈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조용하고 깊은 미소였지요.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란이 제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해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을 하인들이 전부 듣고 있었다는 걸. 순덕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요. 그저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릎 꿇음이 채란의 입을 열게 만들었고 채란의 입이 진실을 세상에 쏟아내게 만들었지요. 이것이 순덕의 지혜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복매 할멈이 도윤의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할멈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이 늙은 것이 겁에 질려 도망쳤었다. 할머니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좌수 대카인 셋이 나를 찾아왔어. 채란이가 한 말을 전부 들었다고. 이도윤 대감은 민좌수가 모함한 거라고 관아에 증언하겠다고 했어.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만이 아니요. 그 하인 중에 조씨라는 사람이 있는디. 그 사람이 바로 열량받고 거짓 증언을 선 사람이요. 도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조씨가 그러더라.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자기 아들이 어릴 때 순덕이한테 밥을 얻어먹고 엄마처럼 따랐다고. 그 착한 사람이 무릎 꿇고 쫓겨나는 걸 보니 더는 못 참겠다고. 죽여달라고. 자기도 돈에 눈이 멀어 천벌받을 짓을 했다고. 도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지요. 순덕이가 채란을 찾아갔었소.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부엌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순덕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밥을 짓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구수한 된장 냄새. 순덕의 콧노래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도윤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 사람이었구나. 나를 살린 것은 벼슬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이 사람이었구나. 도윤은 부엌문 앞에 서서 순덕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넉넉하고 둥근 그 등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보였습니다. 일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 셋의 증언과 조씨의 자수가 관아에 접수되었지요. 민좌수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거짓 고발, 거짓 증인 매수, 순덕에 대한 거짓 소문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밝혀졌지요. 민좌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빌붙던 관리들이 나는 모르는 일이오라며 발을 빼기 시작했고, 장사꾼들도 민좌수와의 거래를 끊어버렸지요. 조사가 깊어지면서 민좌수가 수년간 관아의 토지 대장을 조작하여 남의 논밭을 빼앗은 일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300마지기가 넘던 논밭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지요. 민좌수가 심어놓았던 거짓 증인들이 하나둘 돌아서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스스로 꾸민 일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민좌수의 큰 기와집에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도 떠나갔고 친척들도 모른 척했지요. 텅 빈 대청마루에 민좌수가 홀로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란이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민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채란을 거절하던 날 서재에서 부러뜨린 부츠. 돈으로 산 거짓 증인, 순덕에게 퍼뜨린 거짓 소문.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내가 그때 민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지요. 가명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토지 횡령과 무고죄로 모든 재산은 몰수, 양반 지위는 박탈. 민좌수 부녀는 한양에서 쫓겨나 먼 고을로 유배를 떠나야 했지요. 유배길에 오르는 날, 민좌수는 한때 자기 것이었던 큰 기와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소슬 대문에 붉은 칠이 벗겨져 있었지요. 바람만이 텅 빈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도윤의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빼앗겼던 벼슬이 다시 돌아왔지요. 도윤의 결백함과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더 높은 자리가 내려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도윤은 관아가 아니라 집으로 먼저 달려갔지요. 순덕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덕이 고개를 들었지요. 도윤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젖은 손을 치마에 닦으며 도윤에게 다가왔지요. 당신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끝이었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당신이 원래 좋은 사람이니 하늘이 도운 거예요. 도윤은 순덕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물집이 잡힌 손. 하지만 그 손이 도윤을 살린 손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마당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누명이 벗겨지고 벼슬이 돌아오고 세상이 다시 도윤의 편이 되었지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뒤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지요. 거짓 고발이 터지고 소문이 퍼지고 매일이 전쟁이었으니 두 사람은 부부이면서도 한 번도 부부다운 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늘 부엌에서 잠이 들었고 도윤은 사랑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순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있읍시다. 순덕의 손이 멈추었지요. 국을 뜨던 국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뚱뚱한 몸, 투박한 손, 곱지 않은 얼굴. 세상이 늘 순덕에게 일러온 말들이 그 한마디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순덕의 앞으로 다가갔지요. 순덕의 두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 손을 보고 당신을 택했소. 비를 맞으면서 아이에게 저고리를 벗어준 그 손. 내가 무너졌을 때 따뜻한 미음을 끓여온 그 손.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나를 살린 그 손. 도윤이 순덕의 손을 자기 볼에 가만히 대었지요. 이 손보다 고운 손은 이 세상에 없소.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턱 끝으로 흘러내렸지요. 순덕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밤,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거렸지요.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잦아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세상의 풍파를 함께 견딘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 순덕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겨주었지요. 순덕이 도윤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었습니다. 투박한 손과 굳은 살 박힌 손이 겹쳐졌지요. 촛불이 지그시 흔들리더니 고요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조용히 포개어졌지요. 그것이 두 사람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대단하지도 않았지만 세상 누구의 첫날 밤보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훗날 이도윤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둥글고 넉넉한 얼굴에 눈웃음이 깊은 여인이 함께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째서 춘향이 같은 미인을 마다하고 저 과부를 택했느냐고. 그때마다 도윤은 빙그레 웃으며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저 사람이 가장 곱소.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고운 얼굴은 세월이 가져가지만 고운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지요. 누군가 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손이 무엇을 움켜쥐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어주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한마디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